2시간 전에 마감한 트레이더가 생생하게 전하는 글로벌 마켓 리뷰 델타원입니다. 우리 증시는 오전장에 또 눌림이 있었지만 오후에 현대차 등 저 PBR 주식 매수가 강하게 들어오며 상승 마감하였고, 해외 시장은 옵션 만기일다운 움직임을 보였는데요. 종가상으로만 보면 미국 증시가 하락 마감했지만 단순히 생산자 물가지수가 올라서 하락했다라고 보기에는 20%쯤 부족한 면이 있었습니다. 트레이더의 관점에서 시장을 어떻게 해석하고 있는지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아울러 유튜브 측에서 회신이 와서 본 채널의 영상을 3개월 내에 모두 삭제할 것을 요구받았는데 참 저로서는 기가 막힐 따름입니다. 멤버십도 2월 12일자로 종료되면서 모두 환불 조치가 된지라 본 채널을 조만간 정리하고 새로 채널을 만들어서 활동할 계획입니다. 기존 멤버십 회원분들 중 델타 등급 회원은 이렇게 네이버에 가셔서 여기서 이제 프리미엄 콘텐츠라고 치시면 이렇게 네이버 프리미엄 콘텐츠로 들어갈 수 있거든요. 여기 들어가시면 이렇게 프리미엄 콘텐츠라고 뜨는데 여기에 경제 비즈니스 항목 하에 저희가 있어요. 그래서 검색하셔도 좋지만 그냥 여기서 누르고 이렇게 델타1 검색하셔서 들어가시면 이렇게 델타1 글로벌 매크로 트레이딩이라고 있거든요. 이거 클릭하셔서 여기 보면 구독하기 이 버튼이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검색을 하셔서 구독 버튼을 눌러주시면 되고요. 결제거든요. 자, 그리고 감마 등급 회원분은 제가 텔레그램 채널을 통해서 따로 연락드릴게요. 자, 그러면 바로 아시아 세션 리뷰 들어갑니다. 우리 증시는 이 선물이 또 갭상승 출발을 했어요. 이틀째 갭상승이었는데 그러나 목요일도 눌리고 금요일도 초반에는 눌렸어요. 현물시장 개장과 함께 외국인이 콜매도가 쏟아지면서 바로 레벨 다운을 해서 353선으로 내려앉았죠. 초반에 콜 옵션 매도가 나왔던 이유는 삼성전자와 관련된 루머 때문인데 이 외국인들이 지난주 목요일에 삼성전자를 3,600억 넘게 팔고 나서 이번 주 수, 목 이틀 동안 1,200억씩 팔았고 또 금요일도 팔았죠. 이게 연달아 매도하는 게 조금 불편해요. 근데 선물시장에서는 그래도 개장 후 30분 동안 3천억 가까이 선물 매수를 하면서 시장 베이시스가 조금 더 개선됐거든요. 그리고 오전 11시 전후에는 현선물 동반 매수의 강도를 키우기 시작했어요. 오장 마감 직전까지 현물은 무려 5,500억 넘게, 그리고 선물은 종가 직전에는 좀 정리했지만 그래도 장중 한때 최고치는 8,500억 넘게 매수를 했어요. 그래서 현선물 동반 매수가 지수를 끌어올리는 그런 주된 역할을 했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물론 방금 마감한 해외 시장은 이 미국 증시가 소매 판매 이슈로 눌렸다라고 하지만 야간 선물은 약보합선에서 마무리됐거든요. 조금 더 긴 시계열로 보면 2월 이후로 시작된 저 PBR 주식이 급등 이후 선물 미결제 약정은 24만 8천 계약을 저점으로 현재는 약 2만 계약 정도 매수가 강하게 쌓여서 지금 26만 6천 계약대예요. 근데 이 가운데 베이시스의 악화가 몇 번 있었죠. 근데 그걸 모두 지금 이겨낸 상황이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2월 월봉에 대한 추가 상승 기대가 남아있다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문제는 삼성전자죠. 아무리 저 PBR 주식이 강세를 유지한다 하더라도 코스피 시총이 18.8%를 차지하고 있는 삼성전자가 계속 악재를 맞이한다면 시장이 상단이 닫혀버리는 것일 수 있습니다. 또 하나 볼 것은 이 YTD 수익률로 글로벌 탑티어 증시가 나스닥과 니케이라고 할 때 니케이가 이번 주 들어 고점을 찍고는 장중에 아무런 이유 없이 차익 실현이 강하게 나오고 있죠. 이게 어느 정도냐면 오늘 오전 10시부터 11시 1시간 동안 니케이 선물은 500포인트를 스트레이트로 깠다가 그 다음 1시간 동안 모두 회복하고 또 다음 1시간 동안은 급락을 시키는 등 니케이 225 지수의 역사적 고점에 처음으로 도달하자 아무런 이유 없이 닥치고 차익 실현하려는 모습이 나오고 있어요. 이렇게 선두로 달리던 증시가 쉬어가려 하면 같은 선두 그룹 또한 차익 실현 욕구가 생길 수밖에 없죠. 그런 현상이 요 며칠 나스닥 시장에서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우리 증시는 시총 비중 1등과 2등인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나스닥이 영향을 강하게 받을 수밖에 없어서 나스닥이 기침을 하면 우리 증시는 폐렴을 앓을 수밖에 없죠. 그래서 나스닥이 조정을 받을 때 러셀이 상대적으로 덜 조정을 받는 식으로 혹은 이머징 증시가 상대적으로 잘 버티는 식으로 글로벌 증시 매수세가 옆으로 확산되는지를 좀 봐야 되는데 이렇게 수동적인 강세 뷰를 가질 때 필요한 것이 이 커버드콜 전략이에요. 이것은 나중에 기회 될 때 이야기하기로 하고 옵션 시장 이야기를 해볼게요. 옵션 시장은 의외로
변동성 매도는 얼마 나오지 않은 채 시장이 오후장에 상승하면서 콜 클래스에서는 일부 롤링업 나타났고요. 또 풋 클래스에서도 델타가 높은 절대값을 가진 옵션 위주로 해지가 들어오면서 지수의 추가 상승을 대비하는 모습이 있었어요. 특히 외국인들이 어제, 그제, 그리고 심지어 오늘 오전까지도 계속 콜옵션 매도를 쌓아왔던 것에 비해 오후 들어서는 콜옵션 매도를 싹 걷어낸 것이 눈에 들어오는데요. 다음 주 월요일은 미국 증시가 대통령이 날로 휴장을 하지만 아시아 세션에서는 중화권 증시가 오랜만에 개장을 하게 되죠. 이때 아시아 증시 전체가 긍정적인 모습을 보인다. 그러면 우리 증시 또한 레벨업 시도를 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결과에 어떻게 될지는 봐야겠지만 현물도 강력 매수, 선물도 강력 매수, 미니 선물도 매수, 심지어 합성 선물까지 롱으로 강하게 베팅한 외국인들이 다음 주 시장을 어떻게 유리할지 궁금해집니다. 자, 이제 유럽 세션 넘어갈게요. 유럽 증시는 전형적인 옵션 만기주 콜옵션 감마 스퀴즈 흐름을 보였습니다. 지난 시황에서 이야기했듯이 2월 14일 그 미국 CPI에 유럽 증시가 쇼크를 받을 이유는 사실 전혀 없었어요. 게다가 옵션 만기주라 콜옵션 미결제 약정이 급증하면 감마 스퀴즈가 나올 수 있었는데 실제로 목요일 장마감을 종가 고가로 끝낸 유럽 지수 선물은 오늘 본장 시작하고 나서도 또 갭상승, 그리고도 끝까지 상승. 그래서 그러니까 종가까지가 아니라 옵션 만기 마지막 거래 시간인 한국 시간으로 오후 8시에 최고치를 찍게 됩니다. 유로스탁스 콜옵션은 결국 3일 만에 행사가별로 8배에서 10배 넘는 시세를 주고 최고가로 마무리하게 되는데요. 그래도 혹자는 아니 모든 것을 옵션 혹은 넓게는 파생 상품과 엮어서만 해석하려고 한 거 아니냐 이렇게 하실 수 있지만 자, 이번 CPI 쇼크에 대해서 증시는 유럽이나 미국이나 옵션 만기의 최고가로 마무리 지은 반면 채권 시장은 결국 도루묵쳤거든요. 통화시장이나 상품시장도 주식시장만큼이 강세를 따라가진 못했어요. 자, 게다가 유럽 증시는 옵션 만기 최종 거래를 마친 오후 8시, 한국 시간 오후 8시 이후로 줄기차게 하락했어요. 그래서 미국 생산자 물가 지수 발표 이전에 하락을 했습니다. 또 미국 증시 개장 전에는 또 유럽은 또 추가 조정이 나오게 됐죠. 자, 현물 기준으로는 유럽 증시가 고가권에서 도치봉이 만들어졌거든요. 그래서 유럽도 어쩌면 중요한 고점을 형성한 것인지 모르겠어요. 채권 시장에서는 전일이 기술적 반등이 끝나자 유럽 세션 시작부터 꾸준히 매도가 쏟아져 나오기 시작했고요. 미국 생산자 물가지수 발표 이전에 이미 채권 가격은 지난번 CPI 쇼크에 기록했던 저점 부근까지 빠졌기 때문에 정작 지표 발표 때는 낙폭이 제한됐습니다. 달리 유로존 국채뿐만 아니라 미국채도 단기물, 장기물 할 것 없이 지표 발표의 저점을 깨거나 또 저점 찍고 나서는 장마감까지 꾸준히 반등이 들어왔죠. 다음 주는 무거운 경제 지표가 따로 없지만 채권 시장에 대한 절대적 매수세가 확인됐다고 보고요. 어쩌면 이건 쌍바닥이라고 볼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쌍바닥이 확인된 채권 매수의 찬스라고 여기고 10년 국채 선물 매수를 할 계획이에요. 하나 걸림돌이 있다면 다음 주에 채권 옵션 만기가 있거든요. 또 목요일에는 유로존 CPI가 있어서 공격적으로 한다면 채권 콜옵션 매수하는 것도 괜찮겠지만 혹시라도 유로존 CPI가 강하게 나와서 콜옵션 또 눌러버릴 수 있기 때문에 그래도 선물 매수가 더 안전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통화시장에서도 생산자 물가 쇼크 그리고 그것 때문에 그 지표 발표하고 나서 비달러 바스켓이 고르게 빠지는 그런 눌림이 있었어요. 그러나 이후 대부분 긴 아래꼬리를 달고 올라왔어요. 이것은 2월 중순까지 지속된 달러 강세에 대한 피로가 드러나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또 달리 얘기하면 엔화에 대한 매수 기회가 될 수도 있겠는데요. 지금 이제 엔화가 이제 150엔 넘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공격적인 엔 선물 매수하기 부담스럽긴 하지만 일본 증시가 지금 역사적 고점에서 저항받으려는 모습도 보이고 있고요. 그래서 엔화도 추세 전환 가능성이 좀 있지 않겠나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근데 기본적으로는 저는 3월 보고 있어요. 그래서 3월에는 엔화가 추세적으로 전환할 수 있다라고 보는데 그 전에 더 이상 빠지지 않으면서 조금씩 고개를 들려고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 150엔에서는 지금 롱을 굉장히 고민하고 있어요. 그런데 하나 더 확인할 것은 아직은 엔화가 비달러 바스켓 전체에서 아웃퍼폼할 것 같지는 않아요. 그래서 일단은 비달러가 조금씩 강세 전환하는지, 즉 달러 인덱스가 고점을 쳤는지 이것부터 좀 더 봐야 됩니다. 상품 시장에서는 구리가 중요한 기술적 반등에 성공했어요. 물론 아직은 기술적 반등이라고 보지만 이틀 사이에 지난 2월 들어서 하락한 것이 절반은 만회했거든요. 이번 주에 홍콩 증시가 의미있게 반등한 것에 더해 다음 주 중화권 증시가 연휴 이후 개장을 한지라 과도하게 쌓여있는 구리 숏이 좀 청산되는 것으로 보고 있는데요. 기름 시장 또한 생산자 물가 지수 발표 이전에 유럽 세션 시작과 함께 눌림이 나왔던 것을
미국 세션 개장 전에는 끌어올리기 시작했고요. 그래서 마감까지 반등이 성공했어요. 그러나 아직은 기름도 옵션 만기 이후의 기술적 반등을 보고 있어요. 그래서 만약에 다음 주에 두 가지 조건이 만족된다. 그러면 그러니까 첫 번째는 중화권 증시 강한 반등, 그리고 두 번째는 비달러 바스켓이 강한 반등이 이루어진다. 그러면 유가는 레벨업 시도를 할 수 있다라고 보고 있어요. 근데 만약에 둘 다 실패할 경우 기름 시장은 최소한 주 후반에는 다시 70달러 하방, 70달러 초반까지 내려갈 수 있다 이렇게 보고 있어요. 뭐 아무리 후티 할아버지가 시장 교란을 한다 하더라도 결국 수요 회복이 따라주지 않는다면 유가의 상단은 제한될 수밖에 없다. 이걸 잊지 말아야 됩니다. 자, 이제 미국 세션 넘어갈게요. 미국 지수 선물은 유럽 세션 시작과 함께 유럽 증시가 이 콜감마 스퀴즈를 내면서 옵션 만기 최종 거래까지 계속 상승하자 발맞추어서 상승하기 시작했어요. 특히 나스닥이 가장 강하게 오르기 시작해서 18,000포인트를 넘겨버렸습니다. 그런데 이때의 상승은 조금 인위적이었다라고 할 수 있는 것이 전일 그렇게 누르던 나스닥 선물이 가장 강하게 올랐고요. 러셀이나 S&P 지수는 상대적으로 덜 올랐죠. 그리고 유럽 증시가 옵션 만기 최종 거래를 마친 한국 시간 오후 8시 이후로 줄줄 밀리기 시작해서 미국 PPI 발표 직전까지 이미 당일 상승분을 모두 반납했음에도 불구하고 미국 지수 선물은 러셀 빼고는 사실상 전혀 늘리지 않았어요. PPI 발표와 함께 오늘이 마감 시황에 대해서 대부분 PPI 쇼크로 시장이 빠졌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트레이더의 관점은 전혀 달라요. 아까 채권 시장 흐름 이야기할 때 생각해 볼게요. 지표 발표 한참 전에 유럽 세션 시작과 함께 채권 시장 밀리기 시작했다고 그랬죠. 그래서 정작 PPI 발표 때는 채권 시장은 잠깐만 언더슈팅 주었을 뿐 이후로 채권은 꾸준한 반등이 나왔어요. 또 미국 지수 선물 또한 PPI 발표와 함께 눌리긴 했지만 유럽 세션에서 올라온 것은 어느 정도 반환하고 약보합 정도로 내려온 것이지 처음에는 마이너스 1% 이렇게 나오지도 않았죠. 사실 이런 말이 떠올라요. 너네들이 언제부터 PPI를 신경 썼다고? 그렇죠. 자, 이번 CPI 쇼크에 대해서도 시장이 지나치게 이 유포리아 상태였다는 것을 CPI 핑계를 대고 어느 정도 좀 브레이크를 밟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증시가 워낙 강하게 회복하니까 PPI 발표에 또다시 차익 실현성 숏이 나온 게 아니지 시장이 무너지거나 이런 것은 아니라고 보고 있어요. 자, 그럼 그 이유가 무엇일까를 생각해보면 저는 절대적으로 옵션 만기 때문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미국 증시 옵션 만기를 이야기할 때는 나스닥이나 다우지수 옵션 이건 큰 의미가 없고 주로 S&P 옵션을 갖고 이야기해야 되는데요. 이번 S&P 옵션은 미결제가 온통 5,000포인트에 몰려 있었어요. 그러니까 5,000포인트에 피닝을 시킬 것인지 그 위로 줄 것인지 이걸 놓고 싸운 것이지 폭락? 이런 것은 생각하지도 않았다고 보는데요. 오늘 지수가 결국 하락 마감했음에도 불구하고 변동성 선물은 전일 대비 하락했죠. 심지어 PPI 발표 때도 변동성 선물은 거의 오르지 않았어요. 나스닥 등 미국 지수 선물이 지표 발표 이후에 처음 강하게 눌리고 나서도 본장 개장할 때는 어떻게든 꾸역꾸역 기어올라서 약보합으로 출발시키고 또 이후 30분간 강하게 매도가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매도가 끝나자마자 그 다음부터 유럽 마감할 때까지 쉬지 않고 상승해서 장중 눌림 모두 만회했고 새벽 3시 오후장 개장과 함께 또 매도가 나왔는데 또 그걸 싹 받아서 새벽 4시에는 장중에 기록한 고점 물론이고 전일 종가마저 넘어서 플러스를 내기도 했죠. 그러니까 새벽 4시까지 시장은 저는 이미 PPI 쇼크를 모두 소화했다라고 할 수 있어요. 근데 그렇게 미결제 약정을 모아서 새벽 4시 30분부터 던지기 시작해서 종가 저가로 끝났거든요. 그래서 새벽 4시 반부터 장마감 1시간 반 동안 급락이 나온 거예요. 일봉상으로 보면 0.7%에서 1점 몇 프로 이렇게 하락이 했으니까 PPI 때문에 미국 증시가 조정을 받았다라고 해석할 수 있지만 실제로 트레이딩하는 입장에서 시장 흐름을 보면 PPI는 장중에 아주 잘 소화했고 옵션 만기에 더해서 개별 종목들의 차익 실현이 시장 하락의 원인이다 이렇게 보고 있어요. 자, 이제 개별 종목 볼게요. 오늘 니케이가 이유 없이 강한 장중 조정을 겪었듯이 그동안 강하게 달렸던 메타가 마이너스 2.21% 하락을 하는 음봉을 맞은 것에 더해서 브로드컴, AMD, 구글, ARM, 또 마이크로소프트, 그다음에 애플 이런 주요 기술주들이 하락을 했는데 저는 조금 더 의미 있는 부분을 찾자면 그 어도비의 7.4% 하락을 볼게요. 어도비 하면 PDF 떠오르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이 포토샵이라든지 일러스트 같은 이 대표적인 미디어 편집 솔루션을 갖고 있는 회사죠. 근데 이제는 인공지능이 동영상마저 생성해준다 이런 소식이 전해지니까 급락이 나왔어요. 근데 그렇다고 해서 다른 AI 관련 주식들이 오른 것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AI 기술이 결국
이 적자 생존이 역설을 가져오는 것은 아닌가 이런 걱정이 들게 해요. 오늘 그 어떤 상황에서도 엔비디아는 주가가 빠지지 않았어요. 그런데 다음 주 엔비디아 실적 발표와 함께 시장이 파이널 슈팅을 찍고 내려가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해봐요. 또 AI 테마주 중에 그 민주식처럼 여겨지는 그 SMCI라고 있거든요. 슈퍼마이크로 컴퓨터라는 건데 이게 메인보드 회사예요. 어쨌든 이게 금요일날 1007달러를 찍고 하루에만 고점 대비 25% 마이너스 25% 맞았어요. 이게 2023년 5월에 그 AI 열풍이 시작되면서 사실상 10배 간 주식이거든요. 근데 이게 급락이 나왔다고 하는 것은 일단은 AI 테마가 최소한 정리정돈이 좀 필요한 시점이다. 이런 생각이 든 것 같아요. 자, 코인베이스도 오늘 10% 넘는 갭상승을 했다가 오후장에 밀리면서 음봉 맞았는데요. 로빈훗은 어떻게 보느냐 댓글 달아주신 분이 계시죠? 로빈훗은 제가 사실 매수 타이밍을 놓쳐서 안 들고 있어요. 그리고 올해는 해외 파생 시장에 좀 더 집중을 하고자 주식은 따로 신경 쓰지 않고 있는데요. 지금이 상승장이 좀 불편한 것도 있어서 주식을 안 담고 있는 것도 있죠. 또 마이크론 같은 주식도 제법 의미 있는 눌림이 진행 중인 것 같아서요. 전반적으로 시장이 다음 주에는 좀 조정을 받아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제 시장 총평하면서 대응 전략 이야기할게요. 우리 증시는 야간 선물 시장이 약보합으로 끝났다고 하지만 토요일 새벽에 마감한 미국 증시가 장 막판에 기술주 중심으로 차익 실현이 나왔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에 대한 매도가 나올 가능성이 있겠습니다. 따라서 이 갭 다운이 나오면 모를까 약보합선에서 출발한다면 어쩔 수 없는 눌림이 나올 수 있다라고 보는데요. 특히 월요일 밤 미국 증시는 열리지 않지만 중화권 증시가 열리면서 시장의 반응이 어떻게 나올지 기다려지는지라 오전 10시 30분 이전에 시장이 강하게 상승한다면 매도 관점을, 반대로 눌림이 나온다면 조심스러운 매수 관점을 유지하고자 합니다. 하지만 전체 흐름으로 본다면 저 PBR 주식 롱에 중기 콜옵션 매도 이 포지션은 굳이 풀 필요도 없다고 봐요. 지금 그 지수 상단 레벨이 지금은 종합주가 지수 기준 2750선에 형성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콜옵션 370을 중심으로 매도를 늘렸다가 줄였다 하는 식으로 델타를 관리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해외 시장에 대해서는 미국채 선물 매수 10년물 그리고 이제 오지달러 매수와 기름 매도 관점을 갖고 있는데 일단은 미국채 10년물은 월요일 아시아 세션 오픈과 함께 바로 매수할 거예요. 그리고 오지달러는 조금 상황 봐서 판단을 할 거고요. 특히 미국채 10년물 이번에 담는 거는 웬만해는 스탑하지 않고 매수해서 밀어볼 생각입니다. 지금 1월과 2월 중순까지 증시는 계속 달린 반면 채권은 또 반대로 계속 빠졌거든요. 증시가 만약에 조정이 들었을 때 채권 가격이 상승한다. 그러니까 금리가 내려가게 될지 아니면 금리가 내려간다고 증시가 고가권에서 잘 버티게 될지 이건 모르겠습니다만 여하튼 채권 가격은 저는 이 정도 수준이면 매수를 좀 비벼가도 되지 않을까 라고 생각을 해요. 어쨌든 다음 주 월요일은 미국 증시가 프레지던트 데이로 휴장이기 때문에 월요일은 이 국채 선물 매수 잡는 것 외에는 별도의 거래는 하지 않고 해외 시장 장중 브리핑도 없을 계획입니다. 자, 즐거운 주말 되시기 바라며 이상 델타원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